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돈 관리해드리는 시간 강성범의 재무관리 비법의 진행을 맡은 강성범입니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목돈 만들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 있죠. 구슬이 서말에도 꿰어야 법에다 부뚜막에 소금 넣어야 짜지,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번 돈 우리 가족 위해서 언제 어떤 상황이 닥쳐도 아주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돈이 지가 알아서 쭉쭉 풀어놔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저는 아닙니다만 전문가께서 같이 나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재무관리 돈 쭉쭉 아주 어마어마하게 풀어나는 방법 알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목돈 만들기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재무관리 전문가이신 이민형 지점장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인상이 좋으십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예, 사람들이 딱 보고서 굉장히 편하게 말씀 나눌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예, 저도 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반말해도 예. 되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자, 사실 가정마다 돈 만들려고 그 돈이란 게 목돈이 되겠죠. 적금이니 뭐니 여기저기 얘기 들어보고 투자하고 실패하고 막 다 그렇게들 하고 계시는데 목돈 만들기가 정말 이건 거의 불가능한 건 아닌가, 이 정도로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는데요. 왜 안 되는 겁니까? 목돈 만드는 게? 쉽게 얘기하면 일단은 목돈을 만든다는 거는 반대 개념이 소비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돈을 많이 쓰니까 목돈을 못 만들겠죠. 그건 당연하죠. 예. 예. 그러면은 요즘 세상이 얼마나 쓰기가 좋은 세상입니까? 예. 그래서 목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소비를 통제해야 되느냐, 그런 문제가 남는데요. 네. 우선적으로는 좀 계획적이어야 되고, 네. 또 목돈을 만들어도 그것을 어떻게 자산 증식으로 연결을 할 것인지, 예, 그런 여러 가지 좀 체계적인 방법들을 좀 네. 알아야지 좀 쉽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야, 역시 쉽게 말씀 안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 쭉 진행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지금부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 딴 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 그럼 사례별로 짚어가면서 여러분들 경우하고 해당되는 경우, 비슷한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사례별로 짚어가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바늘구멍보다 어렵다는 취업. 그것도 대기업에 입사한 신입사원 A씨. 굳은 각오와 함께 첫 달 월급부터 착실히 저축을 시작했다. 그러나 5개월 만에 적금 해약, 보험은 3개월 만에 이미 해약했다. 1년이 지난 지금, 변변한 통장 하나 없이 다시금 적금을 들어야 하나 고민하는 A씨. 과연 그가 저축에 실패한 이유는 무엇일까? 모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마음은 있는데 번번이 실패를 해요. 뭐가 문제일까요? 먼저 이분의 재무관리 상태부터 한번 알아보죠. 신입사원 A씨의 사례입니다. 수입이 월급이 200만원. 어우, 신입사원인데 좋은 데 들어가셨나봐요. 지출이 생활비 80만원, 보험 20만원, 적금 80만원, 펀드 20만원. 어우, 입사 첫 월급부터 저축을 시작해가지고 현재 1년이 경과가 됐습니다. 5개월 만에 적금을 또 해약했고요. 자, 제가 보기에는 생활비 80만원 빼고 나머지는 다 어디다가 저금을 하시네요, 지금. 그렇죠. 예, 어떻습니까, 지금 이분 하시는 거 보니까? 예,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저축 규모나 이런 거는 네. 나쁘지 않죠. 예. 많이 하시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 굉장히 좋은 모양인데 어쨌든 지금 5개월 만에 적금을 해약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5개월 만에 적금을 해약을 한 원인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예. 보통은 목표가 구체적이지 않으면 적금을 가입했다가도 그냥 해야 되니까 했구나. 예, 그러니까 예. 중간에 다른 어떤 돈 쓸 일이 생기면은 예. 이 적금 자체의 가치보다 그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죠. 돈 쓸 일이. 그러니까 절실하지 않게 지금 목표를 안 세우는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면은 아무래도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 학비를 만든다든가 예. 아니면은 신입분이니까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 자금이나 예. 또는 집. 주택 자금용으로 적금을 들었다거나 이런 구체적이고 가치 있는 목표를 설립하지 않으면은 예. 중간에 다른 돈 쓸 일이 생기면 쓰게 마련이니까 해지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죠. 예. 예. 저 같은 경우에 어떤 분이 또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통장마다 그걸 적어라. 우리 아이 학비, 내 예. 집 마련할 통장. 예. 그러면 해약하려고 딱 예. 보다가도 안 돼. 이렇게 그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목표를. 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데 예. 또 반대로 말씀드리자면 또 너무 여러 개의 통장을 만들어 놓으시면은요 그게 또 숨이 막혀서 예. 중간에 포기하실 수도 있으니까 예.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고요. 굵직굵직한 예. 거에 하되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라. 그렇죠. 그렇군요. 맞는 것 같아요. 정말 구체적인 목표나 가치가 없으면은 이게 절실하지도 않게 되니까 쉽게 해약을 하게 되죠. 근데 그 해약을 하는 이유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습니다.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는데 펑크가 펑 나는 바람에 그렇죠. 여기다 돈을 넣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렇죠. 자, 이렇게 그 사회 초년생인 경우에는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통은 요즘에는 저축을 하고 싶은 욕심 때문에 예. 첫 월급부터 무리하게 이제 저축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아무래도 신입 시절이든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인 게 우리가 항상 그 비상시에 돈이 들어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비상자금을 좀 가지고 저축을 시작을 하면 예. 그런 것이 없을 텐데 무리하게 저축을 먼저 하다가 갑자기 돈이 예. 쓸 일이 생겨버리면은 적금을 해지하는 수가 생긴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외부 강의에서도 신입들 강의를 할 때는 신입사원들 분한테요. 예. 강의할 때는 한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네. 통장이나 또는 CMA 통장이나 이런 통장을 이용을 해서 네. 필요한 만큼의 비상 자금을 네. 만들어 놓고 적금을 시작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네. 아무래도 급한 일이 있을 때 그 비상 자금을 활용을 하게 되면 예. 적금을 해지하거나 이런 일이 아무래도 줄어들겠죠. 예. 근데 그 비상자금을 마련해두기 위해서 그 모아둬라라고 하면은 그 기준이 없으면 이 친구들이 그냥 얼마를 그냥 쓸 만큼 쓰고 나머지 저축하고 그렇게 되면은 이게 버릇이 돼가지고 또 계속 그렇게 쓰게 되고. 그래서 그렇죠. 좀 몇 퍼센트 정도는 저금을 해라. 네. 종잣돈 마련할 때도 월급의 몇 프로는 저금을 해라. 뭐 이런 기준 같은 거 좀 제안을 해주시죠. 사실은 그 주택 상황이나 네. 또는 생활비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비상자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적어도 한 300만 원 이상은 네. 항상 보유를 하고 있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예, 최소 300만 원. 네, 정도. 최소 300만 원. 네. 그게 500이 될 수도 있고 1000이 될 수도 있는데요. 네. 300만 원 이상은 갖고 있어야지 그 비상자금으로서의 용도로 쓸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비상자금이라고 만들어놨는데 금세금세 써버리면 그 비상자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한 한 아주 급한 일이 아니면 네. 비상자금은 잘 보유하고 있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뭐든지 자기 의지가 가장 중요한 그렇죠. 것 같아요. 예, 예. 여러분들도 의지를 굳게 먹어야 돈 모으지 아니면 절대로 힘든 게 이 돈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사회 초년생의 경우를 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해당되는 사항 또는 자식들, 친구, 동생 이런 분들한테 조언해 줄 경우가 많이 있고 또 우리 동생 또 나는 이런 경우인데 하시는 궁금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번호 나가고 있죠? 이 번호로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요. 저희들이 공짜로 상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맞춤 설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보죠. 아내에게 모든 경제권을 일임한 성실한 남편과 초등학생 자녀를 둔 30대 주부 B씨. 남편의 월급으로 알찬 재테크를 하고자 은행에 방문. 상담을 받은 후 나름 분산 투자로 5개의 펀드와 연금에 가입했다. 그러나 펀드는 1년 만에 해지, 연금은 가입 3년 만에 해약. 오히려 처음보다 줄어든 돈. 아내의 재테크, 무엇이 문제였을까? 주부님이신데요. 나름 남편의 월급 가지고 열심히 재무관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잘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정말 대한민국 85% 주부님들은 이런 고민 하고 계실 텐데요. 먼저 이 주부님의 재무관리 현황이 이렇습니다. 수입이 월급을 300만 원 받아갖고 오십니다. 남편이.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생활비 150만 원, 보험 30만 원, 펀드 각 30만 원씩 2개에서 60만 원, 연금 60만 원을 집어넣고 있고요. 가입 1년 만에 펀드를 해지했고요. 가입 3년 만에 연금을 해약했습니다. 이분은 더 심각하네요. 그렇죠. 안 됐다는 게 예. 다 표현하는 게 2개를 갖다가 지금 해지를 했는데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사실은 좀 무리한 저축 계획을 세운 경우예요. 왜냐하면은 예. 지금 우리가 이제 목돈을 만들기를 할 때 먼저 네. 계획을 세울 때 기간 분산을 먼저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그러니까 단기간에 저축하는 이제 자금과 예. 또는 중기, 장기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데 예, 예. 장기 자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돈이 묶이게 되니까 예.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저축을 시작을 하셔야 되고요. 장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상황이 닥쳐도 계속 넣을 수 있는 그렇죠. 정도로.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단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돈을 시드머니를 만든다든가. 단기는 예. 3년을 단기로 봅니까? 보통 3년에서 예. 5년 정도까지도 단기로 봅니다. 아, 단기로 5년까지도. 예. 근데 제일 가장 많이 우리가
저축하는 상품이 적금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적립식 펀드를 예를 들 수 있는데 예. 사실은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소한 3년 이상을 보고 저축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은 펀드 같은 경우에는 2년이나 1년 정도 봐서는 예. 수익을 못 내고 마이너스만 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주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 같은 경우에는 일시나 펀드보다 위험이 적다고 하더라도 예. 또 기간을 충분히 갖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해지해서 목표를 달성할 때 네. 시장이 아주 안 좋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한 3년 이상을 보라고 하는데 네. 이 주부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이상짜리 상품만 있는 거예요. 아, 펀드가요? 아니죠. 아. 지금 펀드하고 연금밖에 없기 때문에 아, 이분 예. 가입해 놓은 게요? 예. 3년 이내에 필요한 돈이 생기게 되면은 예. 만들 만한 저축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그러니까 종잣돈도 따로 안 마련해 두신 것 같은데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종잣돈을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펀드하고 적금을 같이 가져갔다면 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1년 만에 펀드를 해지하고 3년 만에 연금을 해약하고 예. 뭐 이런 일은 없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무리하게 여러 그렇죠. 장기적인 거에 막 그렇죠. 투자를 했다라는 예, 예. 말씀이군요. 또 다른 문제는 없겠습니까? 지금 이제 이 그 펀드에 대한 문제인데요. 네. 펀드를 해지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네. 펀드를 해지를 하고 난 다음에 상황 대처를 못한 거예요. 예. 어떤 얘기입니까? 야, 무슨 궁금하네. 얘기냐면 예, 예. 보통은 단기에 어떤 급한 일이 있어서 돈이 필요할 때 가입하고 있던 적금이나 펀드를 해지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데 예. 어쩔 수 없어서 펀드를 해지를 했어도 예, 예. 그 펀드에 들어가던 60만 원이라는 돈은 네.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저축을 시작했다면 예, 예. 또 그 2년 뒤에 연금을 해약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 아, 한 번 펀드에 실패하거나 적금에 실패를 하시면 시작을 안 하시기 때문에 예, 아. 그게 계속 연장되는 경우죠. 그럼 빨리 계획을 세워가지고 다른 쪽에다가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걸 안 하시고 예. 이제 이거는 그 전문가의 도움을 그렇죠. 받지 않으셨던 그렇죠. 경우 그렇죠. 같아요. 맞습니다. 예, 주변 얘기만 듣고 했다가 이게 안 됐을 때 무슨 방법을 모르니까 그렇죠. 예, 그러신 것 같은데. 예, 예. 자, 그렇습니다. 내가 무리한 계획을 세웠구나 또는 상황 변화에 내가 대처를 잘 못해서 라는 판단을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될까요? 거의 없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보통은 이게 안 되면은,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왜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만 생각하시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전문가의 상담, 도움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없다고요? 주변에 없다고요? 어디로 찾아가야 되는지 모른다고요?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무료로 1대1 상담 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전화하셔가지고 맞춤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목돈 만들기입니다.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저축 이야기를 해주셨단 말이죠. 그 그렇죠. 돈을 집어넣고 하는 거. 네. 근데 이것 말고 네. 이 목돈 만들기 실패하는 다른 원인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었던 일이겠지만 요즘에는 이 펀드라는 상품이 워낙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다 실패했던 사례들이 너무 많고요. 예. 저한테도 그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요. 예. 이 적립식 펀드에 가입했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뭐고 네. 또 어떻게 하면 적립식 펀드를 잘 활용해서 목돈을 만들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요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40대 주부 C씨의 사례. 네. 2년 전, 2년 뒤에 쓸 큰아들의 학비 마련을 위해서 은행에 갔다가 펀드 가입을 권유받고 월 100만 원을 20만 원씩 5개 펀드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 5종류가 우량 펀드, 신규 국내 주식 펀드, 중국 펀드가 저게 박살이 났네요. 브릭스 펀드도 마이너스 25%, 베트남 펀드 마이너스 5%, 국내 거는 10%, 2% 이득이 났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좀 크게 나셨네요. 그렇죠. 야, 대표적으로 실패하신 경우죠. 실패했다고 얘기하기보다는요. 예. 어떤 과정이나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은 뭘 잘못한 겁니까, 지금?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수익이 마이너스가 많이 났나요? 지금 이 2년 뒤에 학비로 쓸 자금에 예. 펀드를 가입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군요. 예. 펀드는 최소 3년을 봐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러니까 갔다가 이분도 또 이게 귀가 팔랑귀신 그렇죠. 모양이에요. 그렇죠. 그 지점에서 네. 전문가분께서 권유를 해주셨는 모양이죠. 그렇죠. 근데 정확하게 어디다 쓸 돈인지를 갖다가 말씀해 주셨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냥 네. 저분 같은 이 주부 CC의 사례는
가서 나 100만 원을 갖다가 달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이렇게만 물어보신 모양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예. 전문가분이 약간 좀 건성으로 하지 않으셨나 라는 생각도 들고요. 뭐 예.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고요. 이게 뭐 같은 동종의 분들한테 뭐 또 다른 얘기 하시긴 뭐 하겠습니다만 저는 뭐 직업이 다른 사람이니까 아무튼 책임감 없이 이렇게 그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고 과입 권유하시는 분들은 좀 각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2년 뒤에 쓸 돈을 갖다가 최소 3년을 봐야 되는 펀드에 투자를 했으니 저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또 하나 배우셨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지금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이분 네. 같은 경우에 지금 5가지의 펀드를 가입을 했는데요. 네. 사실은 우리가 뒤에 분산 투자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5가지로 20만 원씩 분산을 한 거는 조금 무리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럼 종류 수를 좀 줄였어야 되나요? 예. 그럴 필요도 있고요. 예. 지금 여기 지금 5가지 펀드 중에서 예. 신규 펀드도 포함되어 있고 중국 펀드와 브릭스 펀드가 같이 들어가 있고요. 예. 또 베트남 펀드 같은 경우에는 여태까지 나온 펀드 중에 대부분이 사실은 폐쇄형 펀드이기 때문에 어떤 펀드요? 폐쇄형 펀드라고 해서 기간이 정해져 있고 중간에 해지가 안 되는 펀드들이 폐쇄형 펀드. 예, 펀드. 예. 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예. 펀드들은 보통 개방형 펀드라서 자유롭게. 예, 언제든지 제가 해지할 수도 있고 다시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예. 폐쇄형 펀드 같은 경우에는 기간 안에는 네. 예, 해지가 안 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은 제가 의심스럽고요. 네. 예, 그래서 이 펀드 종류를 이렇게 5가지로 한 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예. 한 2-3가지 정도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면 일반 분들은 신규 펀드보다는 네. 이미 시장에서 검증된 펀드를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 그게 수익률이 높습니까? 새로 나온 상품이 있는데요. 이거 대박입니다. 요것보다는 검증된 거. 그거는 수익률 문제가 아니고요. 예. 안정성 문제겠죠. 예. 어떤 것이 더 안전하냐. 네. 이미 검증된 펀드가 아무래도 확인하고 또 우리가 분석하기도 편하고요. 네. 예. 그 검증된 펀드라는 거는 그 검증이 됐다는 건 그걸 투자하는 전문가가 유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아, 그러면요? 그게 아니고 예. 시장에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펀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수익을 많이 냈던 경험도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해서 투자의 규모도 굉장히 큰 펀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 펀드라는 거에 적금보다 더 그 위험성이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적금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누가 추천하는 걸 그 가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여러분 자기 돈입니다. 철저하게 알고서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따질 건 정확하게 따져야 되겠죠? 그럼요. 따져야 됩니다. 네. 뭐 지금 말씀드린 거 이외에도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쩌면 자기 그 투자 성향이 네. 펀드에 적합하지 않으신 분일 수도 있습니다. 아예 펀드는 안 하시는 게 나을. 그렇죠. 예. 제가 분명히 3년 정도를 얘기를 할 때는 예. 그 3년 안에는 시장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투자 성향이 맞지 않는 분들은 그 뭐 시장이 안 좋다거나 이럴 때 예. 불안해서 예. 이 투자를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욕하고요. 그럼요. 소개해준 사람.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투자 성향을 잘 알아보고 예. 적당히 펀드에 가입을 하셔야지 뭐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일단 투자를 한다 그러면 끝까지 유지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이 수익성 투자, 펀드와 관련된 투자들 또는 이 주식과 관련된 투자는요. 네. 투자 원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 원칙이 없으면은요. 예. 내 펀드가 마이너스 났을 때 예. 이후에 플러스가 날 펀드임에도 불구하고 예. 투자 원칙이 없으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3년을 놓고 보겠다라고 했으면 떨어졌어도 오를 때까지 좀 기다릴 수도 있어야 되는데 예. 원칙 자체가 없으신 분들은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근데 3년 내에 많이 올랐으면 어떻게 해요? 그랬을 3년 때는 남아요? 일정 목표 수익률을 정해서 그것까지 정해놓고요. 그렇죠. 네. 떨어지는 것도 원칙이 있어야 되고요. 떨어졌을 때도 예. 올랐을 때도 원칙을 가지고 팔아야 되면 팔아야 되겠죠. 그것이 원칙이죠. 그러니까 네. 기간은 몇 년, 네. 오를 땐 몇 프로, 예, 그렇죠. 내릴 땐 몇 프로, 여기 예. 딱딱 팔아버리겠다. 그렇죠.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예. 물타기 어떻습니까?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물타기를 많이 하시는데 말이죠. 자, 정리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습니다. 펀드 투자에 성공하려면 첫째, 아까 말씀하셨듯이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데 그만큼 검증된 기관에서 투자를 해라. 그리고 자기 투자 성향에 맞춰서 투자를 하고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 정확하게 원칙과 목표를 정확하게 세우고 투자를 해라. 요 세 가지를 꼭 지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목돈 만들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좀 목돈 만들기
또 명쾌하게 좀 정리를 좀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네. 이 목돈을 만든다는 거는 소비 통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쓸 걸 줄인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내가 쓸 거 다 쓰고서 목돈을 만들 수는 없으니까 예. 소비 통제를 한다는 얘기인데, 소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목표와 또 세심한 체계적인 계획과 예. 또 그 계획을 실행하고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야지만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이 예. 전문가들 만나서 계획 세우고 상품 선정하고 그 다음에 끝납니다. 그 다음 단계가 뭐죠? 상품 선정했으면은? 실행하고 관리해야죠. 아, 실행해야 되는데, 예. 그런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얘기 듣고 돌아가면은 옆에서 아이 그거 그런 거에 내가 하는 거 있는데 그거 해봐. 그렇죠. 이 자기 상황하고 네. 그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데요. 예. 시작만 하는 거죠, 항상. 예. 이쪽으로 바꿔서 시작하고 또 바꿔서 시작하고. 예. 관리가 계획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목돈 만들기도. 네. 그래서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자를 선임을 해서 예. 목돈 만들기를 하면 네. 훨씬 더 쉬워지고 네. 내가 목돈 만드는 의미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목돈 만들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좋은 관리자를 만나서 계획뿐만이 아니라 상품 선정, 실행, 관리까지도 다 이루어질 수 있다면 네. 성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뭐 전담해 주시는 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그분이 뭐 따로 돈 달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분들이 공부하고 노력하고 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본인 이야기도 있고 주변 이야기도 있고 아, 이 얘기는 그 친구한테 해줘야 되겠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얘기 들으면서도 아, 이런 게 있었네. 난 아직 이 불을 부족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텐데요. 그런 분들 저희에게 편하게 전화 주십시오. 전문가들 상시 50명씩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무료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목돈 만들기 얘기 들으니까 뭐 다 들은 것 같은데 밥 안 먹어도 그냥 든든합니다. 그러십니까? 예. 근데 목돈 만들기로 끝나는 경우에도 또다시 소비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목돈이 됐는데 네. 아, 그 이유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아, 그걸 또 불리는 거. 예. 그걸 증식이라고 예, 자산 증식이라고 합니다. 아, 자산 증식이라고 예. 하죠. 아, 그 얘기도 좀 예, 해볼까요? 예. 그 자산 증식까지도 사실은 목표에 들어가야 되고요. 예. 뭐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제가 적금을 탔는데, 예. 그거 뭐, 오래전에 샀었던 예. 뭐 세탁기가 보인다든가, 어. 뭐 낡은 자동차가 보인다든가, 바꾸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것도 역시 목표의 문제인데, 예. 목표를 잘 세워서 예. 자산 증식까지 연결을 안 되면 또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그 목돈을 만들었을 때 눈앞에 보이는 소비에 또 빠지게 됩니다. 자, 네. 요게 궁금한데요. 네. 잠시만 죄송합니다만은 월급을 2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기준에서 네. 월급 200만 원 받는 사람의 목돈은 얼마 정도로 세우면 되는 겁니까? 그거는 목돈을 얼마 정도 만드는 게 아니라 예. 재무 목표라 그래서요. 예.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이라든가 다르군요. 다 다르죠. 예. 기간별로 다르기 때문에 예. 목돈을 만들 때는 네. 기간 분산을 먼저 해라 하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예, 들어도 몰라, 이렇게. 여러분도 그러신 분들 많이 계실 예, 거예요. 예. 계속 듣고 또 듣고 궁금하면 질문하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아, 그렇군요. 다 경우마다 다르고. 그렇죠. 그거 계속 말씀해 주시면요. 예. 재산 증식에 대해서요. 예. 이 자산 증식의 자산이죠? 자산 재산이. 증식의 경우는 저축 방식이나 투자 방식이 전혀 다르죠. 예. 우리가 목돈 만들기는 매월 예. 이렇게 적립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그렇죠. 자산 증식은 한목에 이렇게 돈을 넣는 방식이기 때문에 예. 사실 수익성 투자, 펀드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 같은 경우에 그 위험성이 네. 적립식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누가 책임져 주는 거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산 증식 방안에서 첫 번째를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꼽습니다. 분산 투자를 포트폴리오라고 그렇죠. 하죠. 예. 포트폴리오인데요. 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느냐도 물론 자기 투자 성향이 들어가고요. 네. 또 좀 과학적인 분산 원칙이 들어가지 않으면 네. 또 무리한 분산을 하게 되어서 네. 낭패를 보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분산 투자 실패 사례나 예. 또는 분산 투자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분산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가 나와 예. 있는데요. 안정형, 중간형, 수익형이 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분산 투자는 요거 이전에 네. 사실은 투자처 분산이라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실은. 예, 투자처 분산요. 그렇죠. 왜냐하면 금융만 투자처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부동산도 있을 수 있고. 있죠. 예, 그래서 예. 먼저 돈이 충분한 경우에는 네. 부동산이나 또는 네. 금융 또는 뭐 사업 투자 같은 것도 투자처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 투자처 분산이 필요하신 분은 먼저 투자처 분산을 하셔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금융으로 현금 남은 걸로 이제. 그렇죠. 예. 배정된 분산은 지금 요런 예. 안정형, 중간형, 수익형으로 나눠서 네. 분산을 하게 되죠. 지금 사례로 나와 있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예. 1억 원이 총 투자 금액인데 네. 지금 주식에 5천만 원, 펀드에 5천만 원이에요. 뭐 굉장히 공격적이죠. 수익형은 마이너스가 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마이너스가 거기다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집어넣으셨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예. 만약에 우리나라 주식 시장이 굉장히 안 좋다거나 예. 뭐 세계 경제가 좀 안 좋아진다고 그랬을 때는 예. 뭐 다시 처음부터 목돈 만드셔야죠, 뭐. 예, 전체적으로 다 위험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리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가 투자하는 총 투자 금액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조금 무리하지 않느냐 해서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보수적인 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예. 1억 원을 전부 예금에 넣어놓으셨어요. 요즘 그 은행권의 이자가 1년에 몇 프로나 나오죠?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4% 전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1억 넣어가지고 1년 묵혀놓으면 400만 원? 그렇죠. 400만 원 나오는 예, 거네요. 예. 말도 안, 아깝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죠. 예. 예. 이럴 경우에는 보수적이고 공격적, 어느 쪽을 더 권유를 하시나요? 이런 경우에는 예. 사실 공격적이냐 보수적이냐를 갈라서 이렇게 권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분의 성향에 맞추되 지금 여기서 보여지는 보수적인 성향의 분 같은 경우에는 네. 예금이라는 상품 하나에만 올인을 하셨기 때문에 점수를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예. 예.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죠. 예. 안정형 투자 상품에도 예. 예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예. 채권이나 뭐 신탁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 채권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다는 좀 더 이자를 받을 수가 있죠. 채권은요? 예, 채권은요. 그래서 예. 뭐 어떤 책에는 뭐 부자가 되려면 채권을 배우라고 하는데 예. 사실은 그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금융 투자에서 채권을 알아야 되고 채권에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기본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뒤에 제가 채권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중간형 투자나 수익형 투자를 꼭 안 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예. 예금에만 1억 원을 넣었다는 것 자체가 좀 예. 비효과적이고 예. 굉장히 보수적이신 것 같아요. 좀 이 문제가 있다고 집애들은 봐야 돼요. 10시까지는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예. 그럼 채권 같은 경우에는 중간형에 속하는 겁니까? 아니면? 채권도 중간형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위험을 동반한 채권이 있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는 채권은 우량 채권 또는 네. 국공채와 같이 예. 위험이 거의 없는 채권을 말하기 때문에 안정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채권에다가 돈을 1억 원을 넣어놓으면은 1년에 얼마가? 은행에서는 400만 원인데. 그 뒤에 제가 예. 채권의 종류를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빨리 가야 되겠네요. 자, 분산 투자, 얘기들 많이 들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거야? 또는 하고 계신 분도 계시겠지만은요, 아까 말씀하신 듯이 이렇게, 나는 보수적이야, 공격적이야,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중간형, 이렇게 있으니까 많이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친절하게 설명을 우리 선생님께서 드리실게요. 지점장님이요. 지금 보면은 분산 투자의 방식을 제가 이렇게 좀 네. 쉽게 표현하려고 네. 좀 만들어 놨는데요. 네네. 보수적인 성향의 분 같은 경우에는 80%, 20% 이렇게 해놨어요. 80, 20. 예. 예. 이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굉장히 보수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80%, 20%요 정도 보고 또 중간형인 경우에는 50%, 30% 이렇게 20% 이렇게 봤죠, 제가. 예. 그다음에 공격적인 경우에는 40%, 20%, 40% 이렇게 봤어요. 예. 근데 여기에 원칙이 있습니다. 어떤 원칙이냐면 네. 여기 이제 그 나와 있는 대로 성향에 맞는 분산을 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그래야 또 나중에 후회가 없죠. 예. 예.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포스트가 항상 안정형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일 많이 투자하는 데가 중심이 예. 안정형 투자가 중심이 되고 오. 나머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공격적이어도요. 그렇죠. 아, 그래서 예. 반드시 공격적인 성향의 분이라고 하더라도 예. 공격적인 투자를 늘릴 때 예. 그 늘린 금액이 안정형 투자보다 많아져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한 방을 너무 바라지 말아라. 예. 네, 왜냐하면 이 분산 투자의 그 의미라는 것이 예.
이 안정을 갖추면서 수익을 내자는 건데. 그렇죠, 예, 그렇죠, 그렇죠. 공격적인 부분이 안정적인 부분보다 많아버리면 예. 공격적인 것이 실패했을 때 예, 전체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군요. 만약에 내가 공격적인 부분을 50%까지 하고 싶다. 그럼 예. 중간형 20%를 빼는 한이 있어도 예. 안정형을 다시 50%로 올려놔야 됩니다. 아, 맞춰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균형을. 예, 예. 예. 세 번째 경우는 뭡니까? 자산의 규모 변동 시 재조정. 아, 이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예.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음. 분산 투자를 만약에 예. 중간형으로 50대, 30대, 20으로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이후에 한 2, 3년 동안에 주식시장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아까워. 예. 예. 아까운 게 아니라 예. 20% 되었던 주식형 투자가 수익을 너무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깝잖아요. 더 예. 낼 걸, 더 넣을 예. 걸. 예. 그래서 나중에 계산을 해봤더니 예. 주식형 투자가 20%가 아니라 50%까지 돼버렸어요. 아, 이게 변했군요. 수익을 내서. 예, 예. 수익을 야. 규모가 늘어나니까. 예. 그러면은 다시 그때그때 시간을 정해서 수익금을 안정형으로 옮겨서 예. 자기 성향에 맞는 50대, 30대, 20을 만들어놔야 되는데 예. 주식시장이 몇 년 좋다 보면 나중에 보면 거의 다 펀드로 가 있습니다. 아, 자기도 모르게 그냥. 예, 좋으니까. 예. 계속 수익을 내니까. 예. 그러다가 주식시장의 위기가 한번 오면 예.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충격을 받게 그렇죠. 되죠. 비중이 컸을 때 떨어지면 그렇죠. 더 충격이 크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자기가 예. 50대, 30대, 20이라는 자기 투자 성향의 첫 원칙을 계속 지켜서 조정을 했다면 예. 위기가 왔을 때도 그 마이너스 나는 금액이 그렇게 크질 않겠죠. 네. 예. 저건 뭐 언제든지 은행에 가면 조정이 가능한 거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또? 본인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정기적인 전문가의 진단을 받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자기가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또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그렇죠. 예, 그 원칙을 꼭 이것도 원칙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원칙입니다. 네. 자, 여러분 도움이 많이 되시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요즘 지금 머리가 아주 프레시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말이죠. 내가 맞게 투자하고 있는지 안정형인지 공격형인지 정확하게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재무관리단 상담까지 전문가들 정확하게 받아보시면은 나중에 여러분들 통장에 아주 목돈 만들기에다가 재산 증식까지 돼가지고 아주 푸짐한 선물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직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 지금 보시면서 아이쿠야 하시는 분들 저희 전화번호 좀 또 나가겠습니다. 이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전문가가 1대1 중요한 건 무료로 여러분들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하신 처럼 이 마법처럼 불어날 수 있게 되는 자산 증식, 그 외에 또 알아야 될 건 뭐가 있을까요? 상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지식이나 예. 흐름을 모르고서 투자를 한다는 거는 또 너무 전문가한테만 의지하는 거는 좋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자기 의지도 많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예. 모든 결정은 본인이 하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기 예. 위해서는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투자에서는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채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채권, 들어서. 아침 나옵니까, 이제? 예. 예. 채권과 또 중간형 투자에서는 우리가 뭐 채권형 펀드나 또는 ELS와 같은 파생 상품을 들 수가 있는데요. 네. 채권부터 시작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ELS는 모르니까 이따 물어보기로 하고요. 예. 채권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여기 채권을 보시면은 그 국공채가 있고 회사채가 있고 ABS나 ABCP, BW라고 조금 뭐 어려우실 수 있겠는데 제가 좀 쉽게 설명을 시작부터 드리면요. 좀 막히는데요. 예. 국공채 같은 경우에는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발행을 한 채권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망할 리가 없는. 그렇죠. 예. 너무 안전하죠. 근데 저 채권은 어디 가서 사겠다고 하면 되는 거예요? 증권회사 가서요? 네, 증권사에도 판매를 하고요. 예. 은행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멀리 있는 게 아니군요. 네, 그렇죠. 하지만 이 채권은 그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 정도입니까? 그게 아니라 예. 이 어떤 회사의 채권이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아. 그 채권이 얼마, 그러니까 100억이면 100억 이렇게 결정되어서 그게 다 팔리면 살 수가 없는 개념이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면 정보가 빨라야 되겠네요. 그렇죠. 관심을 항상 가져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좋은 펀드는요. 예. 홍보가 안 됩니다. 이미 다 예약을 해놓기 때문에. 참 이상한데. 그래서 예. 이것도 그렇게 채권을 사실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들하고 제휴를 하고 계시면 전문가분들이 전화하는군요. 문자 보내는군요.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나왔습니다. 이런 오. 상품이 나왔으니까 예.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동시에 만약에 100억 원이 나왔습니다. 네. 근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나 100억 다 할래요.
그렇게는 우선순위로 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좀 문제이긴 한데요. 예. 100%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게 그런 경우는 거의 없겠죠. 금융기관별로 금액을 배분을 합니다. 채권을. 그렇군요. 누가 한 명이 다 그냥 다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금융기관별로 예. 배분이 되고 한 금융기관 안에서도 네. 한 분한테 그렇게 몰아서 판매를 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래야 고객들이 그렇죠. 좋아져. 예. 그렇죠. 회사채 볼까요? 예.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지금 투자 포인트를 신용 등급하고 기업 분석을 썼는데요. 예. 회사채 같은 경우가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채권 중에 하나입니다. 위험해요. 왜냐하면 회사채라는 건 회사가 발행을 한 채권이에요. 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권을 발행해서 예. 고객의 돈을 먼저 받아서 쓰고요. 나중에 만기 때 고객들한테 돈을 갚는 식의 예. 형식이 되는 건데요. 그게 채권이군요. 예. 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예. 없어져 버린다거나 하면 그 채권도 휴지 조각이 됩니다. 어. 그러니까 회사채 같은 경우에 과거에 잘못 투자를 하셨다가 손해보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예. 굉장히 안 좋은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도 계세요. 회사가 망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 회사채는 굉장히 다양한 상품이 있고요. 예. 또 위험성도 동반되기 때문에 네. 이 채권을 구분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신용 등급이 있습니다. 채권마다 예. 회사채가. 그래서 A, B, C, D 등급 또는 뭐 네. 플러스, 제로, 마이너스 이런 등급이 있는데 보통 저희가 BBB 등급 정도 되면은 네. 괜찮은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있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예. 신용 등급과 그 기업이 그 채권 기간 내에 망할 수도 있는 회사인지 아닌지를 네.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예. 중요한 건 도움을 받고 판단을 하되 결정은 자기가 내리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금리가 지금 회사채 같은 경우에는 5%에서 10%까지 나가는데 네. 10%에 가까울수록 좀 위험한 회사가 되겠어요. 그렇죠. 예, 위험하니까 네. 회사에서 금리는 회사들이 각자가 정하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자기들이 위험한 회사고 투자가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금리를 높게 때리는 거고요. 예, 정확하게. 예. 이제 좀 채권에 대해서 알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자, 다음에 영어 나와서 이제 전혀 또 모르겠습니다. ABS나 ABCP는요. 예. 보통 이제 쉽게 말하면 예. 담보 조건부 채권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예. 그러니까 예. 채권을 발행을 할 때 예. 그냥 그 회사의 신용만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것도 못 믿겠다 하면 아, 뭐 땅이라든가 예. 뭐 이런 부동산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기 때문에 예. 이 채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예. 담보를 팔아서 고객들한테 원금을 돌려주거나 할 수 있는 채권이 되는 거죠. 근데 원금이 다 충족이 될 만큼의 큰 그렇죠. 담보가 걸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뭐 회사채보다 더 나은 거 예, 아닙니까? 더 나은 ABCP 같은 채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 그리고 있겠어요. 금리도 보통 좋고요. 예, 더 좋은 경우도 많이 있고요. 예. 그러면 ABS나 ABCP 이쪽으로 근데 예. 문제는 제가 여기 희소성이라고 써놨는데요. 몇 개 안 나오는 거예요. 예, 1년에 몇 개 안 나옵니다. 요거는 예. 좀 많이 친해야 되겠는데요, 예. 전문가하고. 특히 ABCP 같은 경우에는 예. 건설 쪽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파트를 이제 건설해서 분양을 하는데 예. 시공사나 시행사 쪽에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렇죠. 아파트를 지어서 그럴 때 분양을 많죠. 해야 되는데 예. 그래서 그 아파트를 짓는 부지를 담보로 잡고 채권을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충분히 나오겠네요. 충분히 예, 나옵니다.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또 예.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네. 이 상품 분석을 제가 적어놓은 게 사업평가만이 아니라 상품 분석도 꼼꼼히 해보셔야 되는 게 이 예. ABCP 같은 경우에는 분양이 끝난 ABCP가 있고요. 분양이 안 끝난 ABCP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사업이 중간에 실패해버리면은 네. 또 담보를 팔아서 그거를 돌려받는데 시간이 몇 년 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몇 년까지?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 상품 분석이 필요한 게 분양이 이미 끝났거나 네. 또는 상품 전체적으로 또는 시공사의 어떤 신용 능력이나 예. 여러 가지 능력이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를 보면 네. 아무래도 그런 위험성을 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궁금한 게 많은데 BW 예, 요거 밑에 있는 거 보니까 저거는 뭐 아니면 도 같은데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요거 뭡니까? 굉장히 좋은 채권입니다. 좋은 요거 거예요? 얼마 전에도 예. 뭐 회사에서 이 BW를 발행을 했는데요. 예. 이걸 한국말로 신주 인수권부 채권. 예, 신주 인수권부 채권이라는 거는요. 네.
채권의 형태를 갖추어서 만기가 됐을 때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도 있고요. 네. 만기가 되었을 때 예. 그 회사에 주식으로 받을 수도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입니다. 우선 권리가 있습니까? 그렇죠. 와, 좋다. 예. 그래서 뭐. 이게 더 좋을 수가 있는 게요. 예. 아니, 채권을 내서 다 갚았을 때는 회사가 이제 탄탄해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공을 했다. 그러면 주식은 당연히 오를 거고요. 뭐 오를 수도 있죠. 예. 예. 당연히는 아니고. 왜냐면 그때 시장에 따라서 그 회사랑 상관없이 시장 전체의 어떤 네. 그 상황 때문에 오히려 더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좀 심플하고 좋은 게요. 예. 처음에 채권을 살 때 만약 이 채권이 4년 뒤에 만기 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 4년 뒤에 살 수 있는 주식의 가격, 그걸 그 시행가라고 하는데요. 예. 그 시행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거죠. 오, 그래서 요거 말고도 더 살 수 있다는 얘기죠. 더 살 수 있다는 게 아니라요. 예. 만기가 되었을 때 예. 나는 10,000원에 살 수 있는데 네. 이미 이 주식은 얼마인지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내가 이거를 채권으로 안 받고 예. 신주로 받았을 때에 예. 내가 벌 수 있는 수익이 이미 결정되는 거죠. 그러면 그래서 10,000원인데 9,000원이다. 그러면 그냥 채권으로 안 받으시면 해요. 되고. 채권으로 받으려고 하면 되고. 뭐 이상이면은 주식으로 받고. 그렇죠. 근데 요것도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는 데다가요. 예. 이거는 보통 청약을 합니다. 미리. 예. 그래서 얼마 전에 발행됐었던 BW도 예. 10대 1이 넘어서 예. 10대 1이 넘었을 경우에는 보통 이런 청약은 예. 그 퍼센테이지만큼만 내가 그 청약한 돈에서 그 퍼센테이지만큼만 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골고루 돌아가게 할 수 예. 있도록. 제가 만약에 1억을 살려고 1억을 넣었는데 10분의 10대 1이니까. 10대 1이 되면은 1,000만 원밖에 못 사는 거죠. 오. 9천만 원을 돌려주죠. 예. 그래서 그만큼 인기가 있다는 얘기는 예. 이 BW도 그런 기업 평가나 상품 분석이 뒤따라야 되죠. 예. 뭐 위험한 회사에 BW 산다고 해서 무조건 좋을 리는 없으니까요. 예. 그래서 기업 평가나 상품 분석을 했을 때 좋으면은요, 보통은 청약률이 굉장히 올라가기 때문에 예. 제가 만약에 예. 1,000만 원을 사기 위해서는 어쩌면 1억을 넣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근데 현찰 먼저 안 넣어도 상관없습니까? 현찰을 넣어야 됩니다. 넣어야 되죠.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1억 사는데 뭐 10억 해놓는다고 하면 자기가 살 수 있는 만큼 사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적은 금액이 만약에 저한테 청약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네. 효과가 좋은 상품이기 때문에 정말 예. 저건 안정적이겠어요. 전문가들을 통해서 예. 잘 이렇게 주시하고 계시면 네. 굉장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채권입니다. 우리 채권에 대해서 저는 개념부터 네. 새롭게 다 알았던 것 그러셨습니까? 같아요. 예. 말씀을 굉장히 이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예. 그리고요. 쏙 들어옵니다. 예. 요 채권 종류만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 채권을 그 투자하는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그것만 제가 예, 말씀드립니다. 뭡니까? 채권이라는 상품은요. 예. 그 회사의 특히 회사채인데요. 예. 회사의 신용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가 그 기간 동안에 망할 회사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되는데 예. 기간이 길면 길수록 알기가 어렵죠.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만약에 10년짜리 채권을 내가 산다 그러면 10년 동안 못 찾는 겁니까? 찾을 수는 있습니다. 찾을 수는 장기 있고요. 채권은 중간에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예. 이 회사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는 지금 참 평가하기가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일반인들 같은 경우엔 채권, 특히 회사채를 투자하실 때는 네. 가능하면 1년짜리, 1년짜리. 2년짜리, 예. 길어도 한 3년, 4년짜리 정도 예. 아주 단기 채권을 사셔야지만 네. 그 회사를 평가하기도 편하고 음. 그 회사가 도산을 해서 위험을 맞는 일이 좀 네. 적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대기업에서도 채권이 나옵니까? 그럼요. 예. 대기업 건 살만하겠네요. 그럼요. 대신에 이제 금리가 낮겠죠. 쉬운 거 없어요. 네, 그래서 잘 전문가하고 상의하셔갖고 그 상품을 선정하다 보면 네. 아주 좋은 기회가 때때로 옵니다. 예. 오늘 좋은 것도 알았습니다. 자, 근데 채권하고 같이 말씀해 주신 게 ELS라는 상품인데, 예, 예. 그건 뭡니까? ELS라는 상품도 있고 또 이것이 펀드화 되어 있는 상품을 ELF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같은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오. 은행에서 발행하는 상품 중에는 ELD라는 상품도 있는데요. EL 들어가는 건 다 비슷한 종류다. 네, 다 비슷한 종류고 예. D는 이제 예금을 얘기하고 네. F는 펀드를 얘기하니까요. 상품 유형은 거의 비슷한데 예. 조금 그 성격이 다른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ELS 상품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런 파생 상품에 대해서 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 네. 분산 투자를 제가 말씀을 드렸을 때 중간형 상품이 있었잖아요. 예. 이 중간형 상품이라는 거는 위험이 없지는 않지만 네. 잘 투자를 하면
굉장히 좋은 수익을, 안정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우리가 중간형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물론 뭐 수익성만 따진다 그러면은 이제 수익성 상품을 따라가지는 못하겠지만 네. 안정성을 같이 갖추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네. 이 중간형 상품을 잘 투자하고 관리하시면 네. 그만큼 안정적인 수익성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다는 얘기죠. 네. ELS라는 게 중간형 상품이라는 네, 거죠? 중간형 상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이 ELS 상품의 구성을 보면은요. 여기 네. 왜 ELS를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 ELS에 투자된 돈의 일부를 예. 선물과 옵션 등 같은 그런 파생 상품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선물 옵션 좀 어려우신가요? 네, 지금부터 네. 학교 다닐 때 미분적분 들어가면 넋 놓듯이 지금 갑자기 탁 힘들어지는데. 굉장히 공격적이고 또 위험이 크고 네. 그런 투자 분야 중에 하나가 예. 선물 옵션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ELS가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중간형 상품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요. 네. 내가 만약에 100만 원을 투자를 했을 때 네. ELS 상품에서는 100만 원 중에 70만 원 이상 또는 90만 원 정도를 채권, 안전한 채권에 투자를 합니다. 아, 그 사람들이 알아서요? 네. 예. 그리고 일부 예. 10%에서 한 30%, 뭐 예. 상품에 따라서 다른데요. 예. 그 금액만 선물 옵션에 투자를 하게 되죠. 예. 그러니까 그 안에서 내가 돈을 넣으면 그 사람들이 알아서 네. 안정형 이만큼, 네. 공격적인 거 이만큼을 나눠갖고 이렇게 하는군요. 나눠서. 예. 그래서 좀 공격적인 선물 옵션 투자가 되는 금액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제가 중간형 투자로 넣은 거고요. 예. 그렇게 되면 70%를 이렇게 하면 뭐 원금은 70% 보장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런 그래요? 상품도 있는데요. 예.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예. 90% 이상 만약에 채권에 투자되고 10% 이내로 선물 옵션에 투자가 된다 그러면 예. 채권에 투자된 것만 가지고도 원금이 됩니다. 아, 그래서 그렇네요. 그런 상품을 우리가 원금 보장형 상품이라고 하죠. 예. 대신에 공격적인 선물 옵션에 투자를 적게 했기 때문에 네. 수익이 났을 때도 그렇게 크지가 않죠. 음. 그래서 보통 뭐 10% 전후의 상품들 중에는 원금 보장형 ELS 상품이 많이 있고요. 네. 그리고 10% 이상, 13% 이상 또는 15% 이상 되는 상품 중에는 선물 옵션에 투자한 것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네. 원금을 까먹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기간은 보통 1년, 2년 뭐 1년짜리부터 3년짜리까지 3년짜리까지요. 예. 이건 장기는 없네요. 네, 장기 상품은 아니고요. 네, ELS. 그래서 ELS 상품 같은 경우에는 네. 상품을 얼마나 잘 선택하느냐에 네. 따라서 이 수익을 좀 안정적으로 낼 수 있는 네. 상품인데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중간형 상품은요. 네. 상품 자체가 가입해야 해도 되는 시기가 있다는 겁니다. 아, 그걸 정해놔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보고 이때는 우리가 투자해서 수익이 날 상황이다. 그럼 그때 투자자들을 모으는 거군요. 그때 그런 상품이 많이 나오죠. 그 사람들도 이제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고, 괜찮네요. 그렇죠. 그러면? 예. 왜냐하면은요, 이 ELS 상품의 특징을 보면은 원래 이 옵션에 투자를 한 경우가 예. 시장이 떨어지면은 마이너스가 나거나 원금 보장밖에 안 되는 경우고요. 예. 시장이 좋으면은 오히려 수익이 그 원래 정한 금리를 주게 돼 있거든요. 10몇 프로의 금리를. 예.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막 하락장이고 경기가 불안정할 때는 의뢰의 ELS 상품이 나오질 않고요. 예. 나와도 아주 소수만 나오게 되니까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 ELS에 투자를 하는 경우는 일단 이 시장이 ELS를 투자하기에 좋은 시장인지를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것처럼 시장이 성장하는 시장이거나 예. 또는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는 박스권 시장에서는 안정형 시장. ELS 상품 투자하기가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 두 번째는 다 설명이 된 겁니까? 두 번째, 세 번째. 두 번째는 기초자산의 시장 분석인데요. 네. 이 옵션에 투자를 하는 경우에 예. 어떤 옵션에 투자를 하느냐, 그 어떤 옵션의 종류를 우리가 기초자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우리가 코스피와 같은 지수에 투자를 하는 그 ELS가 있고요. 네. 또는 뭐 포스코나 뭐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개별 종목에 투자를 하는 그 ELS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상품이 구성되었을 때를 보면은 이 기초 자산을 우리가 분석했을 때 이 ELS가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분석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요건 또 공부를 좀 해보면 그렇게 어려워 보이진 않는데요. 그렇게 뭐 어렵지 않기 때문에 한번 배워볼 만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의 구성 분석인데요. 네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실 때는 네.
옵션에 실패를 했을 때 예. 그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ELS보다는 네. 금리가 좀 적더라도 원금을 보장해주는 상품부터 시작을 하시는 게 예.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도 그렇죠. 지금 얘기 들으셨는데 너무 좋은 얘기가 많아서 지금 빨리 정리를 해야 되는데 얘기가 계속되니까 큰일이다라고 싶으신 분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해주신 우리 지점장님, 이민영 지점장님께 고맙다는 말씀 꼭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내 가정 지키는 법, 목돈 만들기부터 해가지고 펀드 투자, 채권도 배워봤고요. 상속, 증여, 이런 것도 다 배워봤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사실인데 분명히 한 번쯤은 이게 다리를 걸만한 문제들이거든요.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이 좋은 정보들 얻으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거는 잘 모르겠는데 하시는 부분 분명히 있으시죠? 그런 부분들 힘들게 어디 찾아가실 게 아니고요. 저희가 번호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이 번호로 여러분들 연락 주시면요. 저희가 전문자들께서 여러분들께 무료로 1대1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강성범의 재무관리비법 오늘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